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산회계 운용사라는 자격증을 소개할 차이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김태동 교수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회계사나 세무사 준비한 학생들은 중급회계 책을 통해서 이미 저를 만나보셨을 거고요. 자, 오늘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자격증이냐면 말 그대로 회계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회계정보의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격증이 있죠. 국가 공인 자격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회계 분야의 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가 보장하는 기술 자격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산회계 운용사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제한이 없고요. 근데 회계학 전공자라면 또는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아니면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이중 전공, 부전공 하셨던 학생들 중에 회계 원리를 비롯해서 몇 과목을 들으셨던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 및 난이도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등급별로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요. 필기하고 실기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별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고요. 그리고 필기 시험 붙은 다음에 1년 안에 실기 시험을 붙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시험이긴 한데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는 시험이라고 봅니다. 실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격입니다. 그래야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등급별 시험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급으로 가시면 1급에 한 과목이 더 달라붙습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그러니까 원가 계산뿐만이 아니라 이 원가 정보를 가지고 관리 의사결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세무회계라는 과목이 또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요 회계 시스템 응용이라는 요 실기 과목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의 테스트가 녹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과목에 재무회계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등급에 맨 밑에 있는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 수준의 재무회계입니다. 회계 원리 수준의 재무회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급 필기에 있는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된 개념이고요. 그 중급회계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 1급 필기의 재무회계까지 가면 중급회계의 거의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금 IFRS라고 됐는데 저건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회계 관련 자격증 시험 중에 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시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나라고 보셔도 되고요. 국제회계 기준을 영어로 이제 IFRS라고 하는데 I가 International, F가 Financial, R이 Reporting, 그다음에 S가 Standard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이죠.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쉽게 옛날처럼 똑같이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각 1급, 2급, 3급별로요. 객관식 60문항, 객관식 40문항, 객관식 25문항이 주어지고요. 각각 시험 시간도 다 다릅니다. 1급이 가장 80분, 100분으로 가장 시간이 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이라고 치시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그 종목 소개에 보시면 회계세무 쪽 보이시죠? 저기 안에 들어가셔서 정기시험 접수 언제 하는지, 상시시험 접수 언제 하는지 이 시험의 가장 그 유리한 장점 중에 하나가 상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몇 번 한정된 시험은 이제 정기시험이고요. 이외에 상시시험이 있다는 게 이 시험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신 대로 날짜 기다리지 말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밑에 공지사항, 그다음에 자료실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 준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모의고사라고 해서 공개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출문제거든요. 그 자료실에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다운받아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몸풀기 개념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회계를 좀 어려워하세요. 기본적인 용어부터 많이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회계가 무엇이냐? 저 회계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하면 어카운팅이에요. 회계 또는 회계학이라고 하는데요. 카운트가 보이시죠? 카운트 앞에 AC가 붙어서 어카운트가 되겠고요. 어카운트를 일반 사람들은 뭐 은행 계좌할 때 계좌, 구좌, 계좌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우리 회계하는 사람들은 어떤 뜻이 또 추가되냐면 계정이란 뜻이 있습니다. 계정. 계정의 계는 이제 여의 이가 되겠죠. 계정이 뭐냐면 회계 기록의 최소 단위입니다. 회계 기록의 최소 단위. 그 계정이라고 해석되고 있고요. 거기다 ing 붙이면 이제 회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얼핏 뭐 재무회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회계학의 양대 뿌리가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입니다. 나누는 구분 기준은 주된 정보용자가 외부에 있는 투자자나 채권다, 그다음에 뭐 정부기관 뭐 이런 외부에 있는 정보용자를 위한 어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걸 사명으로 하는 분야가 재무회계 분야고요. 그다음에 그 내부 정보용자, 즉 경영자를 위한 회계 정보를 만들어내는 걸 사명으로 하는 그런 회계 분야가 관리회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주된 정보용자가 누구냐에 따른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분야가 나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외부 정보용자들이 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데 그 이쪽 경영자에 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어떤 모든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한정된 자료를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재무회계 분야에서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재무제표가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예요.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 그 가운데 있는 제자가 이제 모두 여러 제자거든요. 그래서 재무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재무회계 분야이고요. 근데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요. GAAP입니다. G가 generally,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첫 번째 A가 accepted, 인정된.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accounting, 회계죠. P가 principles,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갭이라고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직역할 때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세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일반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유일하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 시험입니다. 그다음에 관리회계 분야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 공부하시면서 여기서 뭘 배우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아까 재무제표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4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저기 포괄손익계산서는 가끔씩 포괄이라는 두 글자가 안 붙어도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도 손익계산서는 있었고요. 국제회계는 도입되면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이 옆에 앞에 두 글자, 포괄이라는 두 글자가 꼭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차츰 공부하시면서 느끼시면 되겠고요. 재무상태표는 그 회사의 일정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보여줍니다. 자산부채 자본. 책에는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가 좀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회계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많이 겁을 먹곤 하는데 자산 그러면 일단 대부분의 회계 교과서에서는요. 뭐 과거에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거래가 있었다 또는 경제적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그 회사가 어떤 경제적 자원을 뭔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어떤 자원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자원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준다. 그랬을 때 그 조건을 충족하면 이게 자산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인데요. 경제적 효익, 그러니까 이게 economic benefit이죠. 이게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그냥 중요한 키워드구나. 그 정도만 아시고 그냥 우리말로 쉬운 말로 그냥 돈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회계 원리 또는 기초회계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자산의 정의를 교과서식으로 설명해 주는 한편 정리는 그냥 돈 되는 것이라고 일단 처음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자산은 돈 되는 것이고요.
부채는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갚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소개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남는 거, 이게 자본의 정의입니다. 자산에서 부채 빼서 남는 거, 이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산, 부채, 자본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이게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리웠던 겁니다.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 그다음에 실무에서도 가끔씩은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쓰세요. 근데 지금의 대세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요, 수익하고 비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익비용, 수익비용의 이 숫자가 이 거둘 숫자거든요. 추수감사절 할 때 또는 이제 그 수확할 때 그 수입니다. 거둘 숫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회사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 이게 수익입니다. 기업 활동은 크게 회계 쪽에서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영업 활동에서 거두어 드리면 영업 수익이라고 하고요. 영업 활동에서 거두어 드리면, 영업 외 활동에서 거두어 드리면 이게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거두어 드리는 거죠. 영업 활동에서 거두어 드리면 영업 수익. 근데 영업 수익 그러면 이게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서는 손익계산서의 출발이 영업 수익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제조업, 유통업 쪽에서는 영업 수익이라고 출발 안 하고요. 매출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매출 또는 매출액.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영업 수익이었죠. 근데 제조나 유통업 쪽에서는 영업 수익이라는 용어 대신에 매출 또는 매출액이라는 말을 쓰는 게 대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익 다음에 이제 비용. 비용은 이거예요. 비용은 뭔가 이렇게 쓴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 과정에서 뭔가 희생됐는데 그거를 화폐로 표시한 거, 이게 비용입니다. 다시 한번, 수익 창출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이 있는데 그 희생된 자원을 화폐로 표시한 것, 이게 비용입니다. 이게 비용이고요. 이러한 수익, 비용을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다음에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개 활동으로 쪼개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의사결정할 때 참 편안한 게 영업활동이 일단 여기서 얼마만큼의 현금이 확보되었고, 그다음에 이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투자활동에 얼마나 썼고, 재무활동에 또 얼마나 썼고, 또 돈이 모자라서 재무활동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또 확보했고,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는요, 저 재무상태표 맨 오른쪽에 자본, 요거의 1년 동안의 변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본 변동표. 자, 그다음에 위에서 4개는 다 표죠. 표니까 여기다 장황한 설명을 쓸 수가 없어요. 뭔가 정보용자들한테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데 표 안에는 그 자세한 설명을 못 쓰니까 표 밖에다가 자세하게 풀어 쓴 거, 표 밖에 자세하게 풀어 쓴 거, 이게 주석이고요. 이 주석도 이 재무제표의 연장선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의 일부다. 어쨌든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4대 재무제표는 저 위에서 4개, 저렇게 4개다 보시면 됩니다. 주석은 이 4군데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자, 재무상태표 대충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입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재무상태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 옛날에 대차대조표라고 불렸던 거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왜 옛날에 대차대조표였느냐. 이 오른쪽이 대변이거든요. 오른쪽이 대변, 왼쪽이 차변. 이게 약속입니다. 왼쪽에 자산 보여주고 오른쪽에 부채 자본 보여주고, 이게 옛날엔 대차대조표, 오늘날에는 이게 국제회계긴 도입되면서 이제 용어가 바뀐 건데 이게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재무상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이 뭐냐? 그럼 자산은 돈 되는 거, 부채는 갚는 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빼면 남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교과서를 보시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날이 조만간 다가오거든요. 자, 회사 이름 왼쪽 써 있죠. 그다음에 기준되는 날짜가 써 있고요. 단위, 이게 원단위, 천원 단위인지 100만 원 단위인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자산을 써줍니다. 자산은요, 좀 이렇게 돈 되는 속도가 빠른 애들을 좀 위쪽에 써주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을 아래쪽에 써줍니다. 즉, 자산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로 자산은 크게 다시 2개로 그룹핑할 수 있습니다. 2개로 그룹핑할 수 있는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안에 돈 되는 것. 아까 자산이 제가 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유동자산 그러면 1년 안에 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회계에서의 단기, 장기 구분 기준이 1년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저게 이제 유동자산 아닌 자산. 그래서 아닐 비자는 한문을 써서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유동자산 보고하고요. 아래쪽에 비유동자산 보고하고 저게 일종의 약속이에요. 그다음에 회사마다 우리는 비유동자산이 중요한데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정돈할 을 수도 있어요. 비유동자산 이외에 유동자산이 아래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세는 유동자산을 위에 쓰고 비유동자산을 아래로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부채도요. 갚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1년 안에 갚는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씩만 예를 들어놨는데 매입 채무가 대표적으로 1년 안에 갚는 거인 부채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아까 자산처럼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라고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분류할 수가. 그래서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분리할 수 있는데 그 유동부채 한 예가 매입채무고 비유동부채 한 예가 장기차입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동부채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1년 안에 갚는 거. 그다음에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아닌 부채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일단 감만 잡으시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본 안에는 크게 지금 2개밖에 소개 안 했는데 저거 말고 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거 제가 2개만 지금 써드린 겁니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이런 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대비할 때 겁이 없이 일단 달려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조차 없으면, 이런 틀조차 없으면 일단 엄두가 안 나거든요. 자, 이미 전공하신 분들이나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 정도의 개념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 안에 자본금이란 방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위험이란 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이 주식회사, 지금 주식회사 한국이니까 주식회사겠죠. 주식회사 같으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늡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하고 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이 자본금이 늘고 저 왼쪽에 있는 현금 쪽이 느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자본금은 왜 는다? 주식 발행하면 느는 거다. 그다음에 이익경험은요. 나중에 소개할 여기 손익계산서 보세요. 손익계산서는요. 저 앞에 2글자 포괄이란 2글자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안 붙어도 되냐면 저기 일단 보세요. 매출액부터 저기 끝에 큰 글씨로 당기순이익 저기까지만 보여주면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붙이셔도 됩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도 돼요. 근데 좀 더 나가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맨 마지막에 총 포괄손익 여기까지 나가면 앞에 포괄이란 2글자가 꼭 붙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만 기억하시고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끝에까지 관심 가질 필요 없이요. 일단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보여주는 손익계산서에만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공부하는 분들한테는요. 자, 손익계산서 밑에 저 당기순이익 보이잖아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쌓아두는 곳이 이 이익여금, 자본 안에 있는 이익잉여금 저 자리입니다. 저게 쌓아두었다가 저 중에 일부를 조금씩 꺼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겁니다. 배당의 원천은 이익여금이라는 얘기죠. 저 이익위험도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또 크게 3개로 쪼갤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저절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손익계산서 저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 자본 안에 있는 이익잉여금 와서 쌓인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자본 안에 있는 이익위험 쪽이 커지겠죠. 오케이? 예.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누가 여러분한테 손익계산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자,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해인지 이익인지. 자, 근데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계산하려면 기간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기간. 아까 재무상태표는 여기 일정 시점이었죠. 지금 저기 10월 30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 모든 회사는 회계 기간이 있습니다. 회계 기간의 시작, 즉 1월 1일을 기초라고 하고요. 회계 기간의 끝, 10월 31일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 기말인 10월 31일을 3글자로 결산일이라고도 하고요. 그 결산일을 기준으로 결산 작업을 합니다. 물론 결산 작업은 그 다음 연도 초에 이루어지겠지만 기준되는 날짜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되는 날짜가 10월 31일 2글자로 기말, 3글자로 결산일이라고 하고요. 6글자로 재무상태표일, 옛날 말로 대차대조표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날짜 기준으로 자산부채 자본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그 1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수익이 더 크면 순이익을 봤구나. 비용이 더 크면 순손실이 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죠. 자, 수익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은 기업 활동에서 거두어들인 거, 거둘 숫자를 떠올리시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가 아니에요. 거두어들인다. 거둘 수. 받기만 하면 받을 숫자를 써버리면 그건 조폭이죠, 조폭. 그죠? 뭔가 고객들한테 뭔가 베풀고 해줄 거 해주고 인도할 거 인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거두어 가는 게 이제 수익입니다. 수익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영업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될 거고요. 그 매출액과 매출액부터 출발해서 그 밑에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수익을 표시했어요. 아까 제가 수익은 영업 활동에서 거두어 들였으면 영업 수익,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영업 외 수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수익이 매출액이고요. 저 메뉴에 저 써 있는 거 매출액 그게 영업 수익입니다. 여기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빼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서 판관비라는 비용을 빼고 판관비가 대표적인 게 저 세 가지 제가 저거만 일단 썼고요.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저 영업이익이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합니다. 자, 영업이익까지가 저기까지가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물이고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그다음 저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중간에 매출 총이익은 이제 한 번 걸러주는 그런 거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여기까지는 일단 꼭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있으면 더하고 영업의 비용 있으면 빼고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게 정말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소개드린 양식은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뭐 꼭 손익계산서 양식을 이렇게 써라 이런 건 없습니다. 샘플을 제시하긴 하죠.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씩 변형해서 공시가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 큰 틀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손익계산서 개괄적인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자, 재무제표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로 놓은 게 아니라 자, 여기 기초라고 돼 있죠. 저거는 이제 1월 1일 생각하시면 되는데 12월 31일자 작년 저번 기 12월 31일자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기초 상태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0월 31일자 재무상태표. 그러면 이 사이에 1년이 존재하는데 이 1년 동안에 수익 비용 보여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 1년 동안에 자본 변동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 1년 동안에 현금 흐름 보여주는 게 현금 흐름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비용 원가 대상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가와 비용은 다른 거예요. 원가 비용 다른 건데 원가는 영어로 코스트라고 나와 있죠. 비용은 익스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용 소개했죠. 수익하고 비용 얘기할 때 비용은 수익 창출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의 화폐 가치다. 이게 비용이고요. 원가로 올라오겠습니다. 영어로 코스트예요. 코스트. 이거는 특정 목적 달성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의 화폐 가치를 의미합니다. 제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투입했으면 그게 제조 원가가 되고요. 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이 있으면 그게 화폐로 표시한 게 건설 원가가 되겠고요.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이 있으면 그 희생된 자원의 화폐 가치가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대상은 우리가 저 건물의 원가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 제작 원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원가 계산의 대상 이게 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커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뭐 건물의 원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건물이 원가 대상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의 제작 원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원가의 흐름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가 회계라는 과목에 접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틀 하에서 굳이 그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다 느끼실 겁니다. 자, 원재료가 언젠간 제품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그게 제공품. 이 제공품의 제자가 현재 할 때 제자입니다. 현재 공정이 진행 중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원재료나 제공품이나 제품이나 다 그 회사의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일단 이 T 계정 비슷한 거, 이 T자 비슷한 거 안에서 왼쪽부터 출발하면 된다고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학교 수업 시간이면 더 많은 일 해드리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일단 거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원재료, 자산인데 출발이 왼쪽입니다. 기초 원재료. 저 왼쪽에 기초라고 써 있는 게 기초 원재료입니다. 기초 원재료 100원어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원재료가 창고에 1월 1일자에 저만큼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번 연도에 매입액, 저게 90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 왼쪽에 있는 게 1,000원이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기초 원재료와 단기 원재료 매입액을 합쳐서 사용 가능한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걔네들은 사용되거나 기말에 사용 안 되거나 기말까지 사용 안 되거나 사용된 게 그다음 제공품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된 거는 그다음 제공품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사용되지 않은 건 기말, 원재료로 남아 있어라. 그래서 저게 12월 31일자 자산 쪽에 기말 재고 자산 쪽에 보고됩니다. 자, 그러면 제공품 배정에서는 자, 1월 1일자 현재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거기다가 이번 기에 재료가 투입됐고 직접 노무 원가 투입됐고 제조 간접 원가가 투입됐다. 이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원가 3요소로 갑니다. 제조 원가 3요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제조 원가 3요소. 왜 직접인지, 왜 저희 간접인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가 회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 있었고 이번 기에 재료, 노무, 그다음 제조 간접 원가가 투입되었다. 그럼 얘네들은 완성되거나 완성되지 못하거나 완성되지 못한 게 기말 제공품이고요. 완성된 거는 완성되었으니까 제품 쪽으로 가게 되겠죠. 왜 CGM인지 저건 나중에 책에서 확인하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럼 얘네들은 기초에 있던 1월 1일자 창고에 있던 제품하고 합쳐져서 이건 판매 가능한 제품이 될 거고요. 얘네들은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안 팔린 게 기말 제품, 팔린 게 매출 원가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흐름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법인세, 소득세, 부가치세에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서 세액 기준에 계산이 되는 가액 또는 수량. 만약에 이게 그 과세표준을 돈으로 나타내면, 가액으로 나타내면 그게 종가세가 될 거고요. 수량으로 나타내면 이게 종량세가 됩니다. 자, 산출세액은 금방 얘기한 과세표준에서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인세나 소득세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구나.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고요. 부가가치는 거래 단계별로 재화 용역에 덧붙여지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같으면 직접세, 대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거기에 해당할 거고요. 그다음에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면 여러분 그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거기에다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납세무자 아니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예요. 납세무자는 그 가게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오늘은 전산회계 운용사라는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다음에 꼭 알아두면 좋은 그런 용어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기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필기 유형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